안녕하십니까, 이희철입니다. 작년 1월 29일 날 주민자치기본법 김영배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이게 발의가 됐습니다. 사실은 2월 초에 이제 김승규 국정원장님, 지금 변호사님께서 저보고 이 법안이 이상하니까 좀 검토해 봐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한 이틀 정도는 그냥 머뭇거리다가 귀찮았어. 딱 보니까 이게 보통 법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김승규 위원장님한테 전화해서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은 준헌법적 사태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헌법이 바뀌는 것과 같은 대한민국의 70년의 역사와 자유민주 체제가 무너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셔가지고 이제 한 몇십 명 변호사라든가 헌법재판관 하셨던 분들 이렇게 해서 이제 모아놓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동의를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책을 썼습니다.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리고 3월 달에 이제 강의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이제 사실은 한 5월 중순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순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마을마다 주민자치회 결성한다, 마을 활동가들 교육한다, 이런 거 많이 플래카드 보셨죠? 예. 그 다음에 또 유튜브에 보면은 주민자치에 관련된 많은 이런 유튜브들이 올라와가지고 강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5월 중순쯤 강의를 시작하면서부터 그게 싹 댓글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주민자치 앞으로 좋은 그런 제도다, 좀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이런 어떤 반응이었다가 5월 중순부터 이 뭐 이상한 법이냐, 인민위원회 같은 법 아니냐, 이런 어떤 비판으로 일색으로 바뀌면서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강의하고 연구하는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활동하는 능력은 없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 장헌원 목사님을 만나면서부터 아산에 있는 주민자치의 조례가 이상하니까 와서 좀 강의를 해달라 해가지고 내려가서 강의하면서 이제 장헌원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이후에 한방교회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연말 동안에 사실은 많은 이런 주민자치기본법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또 알려주고 국민들한테 깨우고, 그 다음에 그 발의한 어떤 국회의원들 사무실 앞에서 시위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그 법이 저지됐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법안을 발의한 법에 대해서 책을 쓰고 강의를 시작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거 통과될 거야. 왜? 180석이나 되는데 어떻게 통과가 안 되겠냐. 지금 마을 활동가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법인데 통과 안 되겠냐? 당연히 되겠죠. 그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단체까지 만들어서 활동했으니까. 작년 12월까지는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그런 결의를 다지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저지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의 힘은 약하지만 방법이 있다. 뭐냐? 국민 깨우기다. 우리가 국민만 깨우면 반드시 저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만약에 실패한다면 앞으로 이 악법을 가지고 국민들을 깨워가지고 이러한 나쁜 주사파 정권을 허물겠다는 그런 결의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우리 지금 한방교회에 있는 우리 목사님께서 거기에 전적으로 또 이렇게 도와주시고 활동하시고, 그 다음에 또 주민자치기본법에 대한 책자들을 또 10만 권을 사서 전국 방방곡곡에 이렇게 배포를 하시고, 특히
박만수 목사님은 건강도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저 고성에서부터 전라도에 있는 순천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설득하고 찾아가서 또 알리고 한 그 모든 공로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 아마 다 보답을 받으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정도 하고요. 지금 저는 우리가 주민자치기본법을 볼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이 법을 왜 만들었냐?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냐? 이걸 알려면 지금 문재인 정권이 2018년도 3월 달에 헌법을 개정안을 발의한 게 있습니다. 헌법 개정안을 잘 보시면 이 주민자치기본법을 왜 만들었는지 이 내용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때 그들이 만들었던 헌법 초안의 핵심이 뭔지를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장악한 후에 제일 먼저 5월 10일 날 대통령이 당선됐고요. 6월 14일 날 한 달 남짓 지났을 때 전국 시도지사를 모아놓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연방제의법원과는 지방분권을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제의법원과는 지방분권을 이루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냥 중앙집권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 시도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이런 권력이 좀 부족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나눠주겠다는 것으로 이제 이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냐면 2018년도 3월 달에 발의된 더불어민주당의 헌법 개정안을 보니까 그 내용이 여실히 드러났어요. 자, 그때 뭐냐면 헌법 1조라는 것은 상징적 조항이잖아요. 거기에 1조 4항에 뭐라고 나오냐면 희한한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말이 120몇 조에 있는 게 아니고 1조에 있다는 뜻은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방분권이라는 걸 가지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구나 하고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민자치기본법이 나오는 걸 보니까 그게 확연하게 판명이 났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건 뒤에 설명을 드리고요. 자, 헌법 개정안이요. 제가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핵심적인 것만 몇 개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자유라는 용어를 뺐다가 몇 시간 만에 반발을 하니까 다시 넣었죠. 왜 자유자를 뺐다가 넣었을까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대한민국의 체제에 관한 것 중에 자유자를 빼겠다는 건 그냥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이런 개념의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 이 핵심은 결국 사상이네요. 사상. 두 번째는 기본권 향유 주체를 지금까지 우리는 국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신체의 자유를 갖는다. 국민이 언론, 출판, 집회, 결사를 자유를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은 놀랍게도 사람으로 바꿔놨습니다. 국민을 사람으로. 사람이 신체의 자유를 갖는다.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뜻은 외국인도 사람 아닙니까? 왜 외국인을 기본권 향유 주체로 넣었을까? 저는 그거를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주민자치기본법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이 이해가 갔어요. 왜? 주민권 국적이 없는 외국인, 예를 들면 중국인이라는 게 이슬람인이든지 누구든 또 조선족 같은 재외 동포를 이 읍면동에 있는 주민으로 주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안을 발의한 걸 보니까 이게 상당히 의도적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 헌법에 또 뭐가 있냐면 근로자를요 노동자로 바꿨습니다.
근로자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의 용어고 노동자는 마르크스적 용어 아닙니까? 이것도 사상이구나. 자, 그 다음에요. 성별과 장애 등 차별금지 조항을 추가를 했는데 지금 우리 동성애 반대하는 그 바로 핵심 차별금지 법안을 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두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기독교에서는 차별금지를 어떻게 보냐면 동성애 같은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만 있는 걸로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제가 그 차별금지법을 어제 제가 쭉 보니까 26개의 항목이 있더라고요. 차별금지한 항목 중에 핵심이 뭘까? 26개 항목 중에 핵심은 저는 사상에 대한 차별금지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주민자치기본법에도 보면은 이 차별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 성별, 신념, 종교, 인종 등에 따른 차별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핵심은 사상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도 결국은 이 헌법이 기본적으로 원하는 방향은 사상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돼요. 양심의 자유를 또 사상의 자유로 바꿔놨습니다. 이것도 또 사상 부분이죠. 자, 이런 걸 보면 그 다음에 또 검사의 영장 청구권 폐지. 검사의 영장을 청구하는 그 권한을 폐지한다. 어디 주려고요? 경찰한테 주려고. 경찰한테 왜 주지? 지금 경찰은요, 지금 자치경찰제를 둬가지고 읍면동 단위에서 또는 어떤 자치단체 차원에서 경찰이 하부에 있는 치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건 좀 설명드리겠고요. 자, 그런 걸 보면 이것 또한 지금 자치경찰제를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법안이 발의된 헌법 개정안이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이들이 독립적 인격 주체에 대한 규정. 아이들이 독립적 인격 주체인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왜 헌법에 넣었냐고? 학부모가 부모가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양육에 대해서 국가와 마을 공동체가 간섭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을 넣은 것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도 이것 또한 사상 문제하고 연루가 되어 있다. 자,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이 모든 헌법적 내용들이 주민자치기본법에 보면 다 그와 같은 내용들이 결국 안 된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주민자치기본법을 그 하나의 마을에서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려고 하부의 읍면동을 장악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본질 체제를 변형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여러분 마을 공동체 및 주민자치회 설치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아실 텐데요. 이게 지금 베네수엘라 모델입니다. 베네수엘라. 물론 마포에 가면 성미산 마을 모델이 있습니다. 그것의 모델을 박원순 시장 때 이제 이거를 서마종이라고 서울시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센터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서울 전역에 퍼뜨리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2000년도 초반부터요 베네수엘라 모델을 이렇게 차베스가 만든 하부에 있는 주민자치회라는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좌파 마을 활동가들로 하여금 읍면동을 권한을 장악하고 돈을 장악하게 해서 그들이 유권자, 그 베네수엘라에 있는 모든 주민들의 어떤 유권자의 표를 장악해서 끝없이 선거에서 승리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시스템을 이제 만든 건데요. 지금 그 모델을 우리 한국에 도입하려고 세미나도 하고 그 다음에 책도 만들고 연구도 하고 많은 노력 끝에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아시는 주민자치 기본법이라는 거기서 만든 주민자치의 회가 설치되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주민자치 기본법은 통과가 안 됐지만요. 지금 이것을 법은 통과 안 됐지만 실제 지금 3,491개 읍면동 중에서
조례로 시행되고 있는 데가 지금 몇 군데냐 하면 1200군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자치단체가 다 시행하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시행되고 있는 데 한 1200군데가 되니 만약의 경우에 민주당 정권이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더라면 아마 대한민국은 모든 어떤 전역에서 주민자치가 만들어지고 좌파 마을 활동가들이 지배하는 마을공화국을 아마 모든 대한민국 하고에서 다 경험하게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에 가장 지금 독소조항이라는 제7조입니다. 제7조 주민의 자격 부분인데 지금 읍면동에 실제 살고 있는 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진짜 주민인데 이 사람들 외에 그 동네에 살지 않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외부의 인사들이 그 직장이 거기 있다는 이유로 들어와서 이제 주민자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이제 가장 독소조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 지금 민노총이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민노총이 지금 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지금 한 60만 명 정도가 됐거든요. 지금 문재인 5년 동안에 얼마나 늘었냐면 지금 12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늘었냐 하면 지금 그 비정규직 노조 있죠. 택배 노조와 같은 비정규직 노조들이 대거 들어가가지고 지금 그렇게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16개의 산별 노조는 기능별 조직이고 근데 별도로 지역 조직이 또 있어요. 경기도의 보지역본부 또 밑에 시군구 본부가 있는데 만약에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회가 전국적으로 만들어진다면 이제 그 속에 있는 대기업, 중소기업, 그 다음에 좌파형 다각종 어떤 기업들의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이렇게 연결된 하나의 읍면동 민노총 조직이 이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산별 노조만 해도 무서운데 이제 하부의 읍면동 조직까지 민노총 조직이 만들어진다면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민노총 공화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에 만들어지는 것은 주민들을 위한 어떤 주민 민주주의를 한다.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준다. 마을민주주의다. 이렇게 포장을 하지만 실제 이게 실행이 됐을 때 우리 대한민국 하부에서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우리 교회의 부분은 하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주민자치기본법은 사실 차별금지법보다 더 사실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도 보니까 이건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법이더라고요. 그런데 주민자치기본법에도 보면 성별, 신념, 종교, 인종 등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이 법이 통과된다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는 겁니다. 그런데 왜 더 위험하다고 하느냐? 차별금지법은 위반했을 때 누가 이 통제를 하고 규제를 하느냐 하면 정부 권력이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만약 기본법이 통과된다면 이 성별, 신념, 종교, 인종 등에 따라 차별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누가 통제를 하냐면 마을 좌파가 장악하는 주민자치회가 지금 억압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우리 교회에 있으면은 읍면동에 있는 같이 살고 있는 얼굴을 맞대고 있는 우리 이웃이 우리 교회를 억압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가 권력이 통제하는 것보다 우리 이웃이 통제하는 게 훨씬 더 고통스러워요. 6.25 전쟁 때 그랬지 않습니까? 북한군이 내려와서 우리를 억압하는 것보다 바로 그 북한군을 도왔던 그 마을의 좌익들이, 협조자들이 훨씬 더 고통스러웠다고 그때 6.25 전쟁에 겪었던 분들이 다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는 사람들이 이웃이 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 교육 시스템, 마을 교육 공동체 법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 교육 공동체 관련 법안들은요, 아직 통과 안 됐습니다. 자, 주민자치기본법도 통과 안 됐고, 그와 관련된 주민자치의 설치에 관한 이 법률안은 통과가 안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민들을 하고 우리 한방교육과 저와 같이 이렇게 막 깨웠기 때문에 지금 그거는 저지가 된 건데, 자, 거기에 또 주민 마을 교육 공동체 관련된 법들이 지금 100개가 발의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든지 유리한 환경이 되면 통과시킬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핵심은 뭐냐 하면은, 자, 몇 가지로 보면, 첫째는 읍면동에 소재하는 학교 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 기술학교, 또 좌파들이 설치한 마을 학교가 있습니다. 많아요. 자, 도봉구에만 보니까요, 이 마을, 좌파형 마을 학교가 97개소가 있고, 거기에 도봉구에만 양성된 마을 강사가 지금 몇 명 있냐, 522명이라고 교육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따지면 학교가 몇 개냐, 강사가 몇 명이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야, 많이 만들어줬구나. 이런 토대 위에 지금 법안이 발의됐는데 내용의 핵심은 뭐냐? 자, 이랬습니다. 자, 정규학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이것뿐만 아니고 좌파형 학교, 도서관이 이와 같은 교육과 관련된 이 읍면동에 있는 교육기관을 통합관리하겠다. 통합관리하겠다는 뜻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그들을 통합관리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같이 지원해 준다면 이제 그동안에 정부의 지원을 못 받던 좌파형 마을 학교가 이제는 제도권 그런 교육기관과 함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어떤 현상이 있거든요. 두 번째, 강사와 교사들을 통합관리하겠다. 자, 그러면 좌파형 마을 학교에 있는 강사가 실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규 학교에 강의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 들어가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좌파형 마을 강사가 중학교에 가서 뭐를 가르쳤느냐 하니까 마르크스 사상을 가르치니까 학생들이 받아들이길 스펀지 받아들이듯이 받아들인다는 글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지금 교육시키는 대상이 지금까지는 학생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 학생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학부모하고 지역 주민들을 같이 가르치고, 뭘 가르치냐? 가치교육을 가르치고.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게 마을 교육 공동체 관련된 법이 지향한다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물고 사회주의 체제로 만들기 위한 주민교육과 가치교육, 사상교육을 시키겠다는 그 목적이 가장 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들이 이미 지향하고 있는 무슨 목적으로 이것을 만들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염두에 두고 우리가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치경찰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치경찰제. 여러분들은 지금 자치경찰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치경찰제가 이미 작년 7월 1일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법으로 통과됐어요. 자, 됐는데 핵심이 뭐냐 하니까요. 지금 경찰 기능 중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기능을 두 개로 나눈 후에, 자치경찰은 뭐냐면 읍면동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에 소속된 그 치안 내용 중에서 생활 안전에 관한, 교통경비에 관한 것, 수사 중에서는 학교 폭력이라든가 소등 범죄,
그 다음에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과 같은 또는 교통사고와 같은 주민들의 밀착형 수사에 관해서는 자치경찰이 수사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볼 때는 주민들의 밀착형 이런 그러니까 경찰들이 주민들을 더 가까이 이렇게 보호해주면서 한다 하니까 굉장히 좋은 것처럼 이해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 의도하는 바는 무엇이냐? 이거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경찰의 전 숫자는 지금 11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자치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의 수는 약 4만 몇천 명 정도 돼요. 자, 그러면 이 자치경찰은 어디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느냐 하면요. 자, 시도지사가 있습니다. 시도지사, 서울시, 경기도 같은 시도지사 밑에 시도경찰위원회라는 걸 두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치경찰 업무를 컨트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이 시도지사 밑에 있지만 자치경찰 업무에 관해서는 시도지사로부터 독립되고 간섭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냐면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업무를 관장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래 되면요. 근데 시도지사 밑에 있는 시도경찰위원회가 7명인데요. 7명이 누가 그 7명을 선정하는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도의회 추천 2명. 근데 자, 이걸 먼저 생각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자치경찰제가 언제부터 시행이 됐냐 하면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지금 시행 중입니다. 자, 요거를 먼저 염두에 두시고요. 자, 7명 뽑는데 시도의회에서 2명을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는 도지사가 1명을 추천합니다. 교육감이 1명을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고 저 중앙에 있는 국가경찰위원회에서 1명을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서 반드시 1명은 인권 전문가를 거기에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요, 자, 보십시오. 지금 이번 지방선거 전에 지방의회 구성이 어땠는지, 자치단체장의 구성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시의 경우가요, 국회의원 숫자가 한 109명인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더불어민주당이 102명인가 정도 된 거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압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시도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던 상태였어요. 자치단체장들도 대부분 그랬고요. 이런 상황에서 시도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이 경찰위원회를 들어간다면 이거는 당연히 마을 활동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시도지사가 지금 1명 추천하면 그것도 또한 교육감이 지금 다 아시죠? 정교조 출신 또는 그와 유사한 사람들이 교육감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1명 추천하는데 그들 또한 마을 활동가가 추천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렇게 보면 시도경찰위원회가 대부분 마을 활동가들이 이미 장악하도록 되어 있었구나.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미 지방경찰청 밑에 있는 경찰서, 밑에 있는 파출소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들이 사실은 지방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 컨트롤 파워가 마을 활동가들이 다 이미 컨트롤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요, 여러분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민주당에서 검수완박법을 추진했잖아요. 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걸 보고 많은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정권을 바뀌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 못하게 방해하려고, 방탄하려고, 이재명의 대장동 사태 같은 거를 수사를 방해하려고 했는 모양이다라고 많은 분들은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리하게 지금 이거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려고 했냐? 그거를 어디에 주려고 해요? 예, 경찰한테 주려고. 경찰한테 왜 주려고 하냐? 이미 경찰의 하부 조직이 마을 활동가들의 손에 장악당해 상당히 영향을 받는 이미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의 기능을 박탈해가 경찰로 주면 이미 그들의 손아귀에 치안권이 들어간다고, 수사권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여러분 보십시오.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여러분들은 국정원에서 박탈을 해가지고 경찰한테 이관했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어떤지 아세요? 경찰한테 이관한 거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 옛날부터요 경찰도 대공수사 간첩 잡는 기능들을 다 갖고 있어요. 다만 국정원에서 갖는 간첩을 수사하는 기능을 그거를 박탈한 거지. 그 수사권을 박탈해가 경찰한테 넘기는 게 아니에요. 이미 경찰이 수사권 갖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냐면 이미 대공수사권도 경찰만 갖고 그 다음에 검찰 수사권도 박탈해가지고 경찰만 갖고 한다. 그러면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요? 예, 경찰 국가를. 그 경찰 국가를 만드는 이유는 이미 그들의 손아귀에 경찰이 장악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런 경찰들이 상당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도전적으로 나오는 일부 사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사람들이 그런 걸 모습을 보면서 이미 상당히 원래 경찰은 상당히 이 정권이나 어떤 그 공권, 그 지휘부에 대해서 굉장히 복종적 의식이 강한 게 경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걸 보면서 상당히 뭔가 의심스러운 대목들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읍면동 3,491개의 하부 마을 활동가들이 장악하는 조직들을 보면 첫째, 주민자치회를 이미 만든다. 그 다음에 마을 교육 공동체를 만든다. 또 마을 경제 공동체를 만든다. 그 다음에 자치경찰제를 만든다. 자, 그러면 이제 3,491개 읍면동의 모든 예를 들어 행정 통치권을 장악한다, 교육권을 장악한다, 치안권을 장악한다. 예, 그 다음에 경제 공동체를 장악해서 서로 먹고 살게 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만든다. 자, 그런데 그것을 컨트롤하는 게 누구냐? 마을 활동가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이거를 원래 사회주의 세력은 전국적으로 집권적으로 전체주의 구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조직의 어떤 시스템이 처음에 안 보였어요. 근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이 법을 설설 마지막으로 발의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만든 게 뭐냐? 이해식 의원이 발의한 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진섬 의원이 발의한 마을 공동체 기본법, 그 다음에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마을 공동체 및 지역사회 핵심 활성화 기본법안,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의 핵심은 뭐냐? 3,491개의 그런 조직들을 전국적인 단일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째 어떤 사람은 좀 다르지만 총리실에서 컨트롤 타워를 하고 이렇게 하든지, 예, 총리실에서 전국 조직, 그 다음에 시도별 조직, 그 다음에 읍면동 조직으로 이렇게 컨트롤하도록 지금 해놓기도 하고, 또 하나는 행안부에서 컨트롤하도록 이렇게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전국적 조직이 두 가지 시스템으로 만들어놨어요. 하나는 마을 공동체 사업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조직을 전국 조직에 만들어놨고, 또 하나는 이 마을 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또 별도로 또 전국 조직을 만들고 이원적으로 이렇게 구조화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 지원 시스템이라 하니까 진짜 지원하는 건 줄 알지만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에 있는 마을 공동체 그 사업들을 쭉 컨트롤 이 시스템을 만든 걸 보면
지원한다고 해놓고 그 뭐냐면 기존에 있는 행정조직망을 다 견제 균형하고 이끌어가고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 좌파 단체들, 그 마을 읍면동이나 또 그 위에 있는 시도에 있는 좌파 단체들로 하여금 이 돈을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면 또 위탁에 위탁을 겸해서 그 엄청난 좌파 단체들이 여기에 업무를 관여한다는 어떤 명분 아래 그 돈을 국가의 돈과 자치단체 돈을 다 나눠가는 구조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주민자치기본법을 보면 분권적인 것처럼 마을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는구나 이렇게 착각하기 쉽지만 배후에는 이런 집권적 시스템을 구축해 넣었더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중국에 있는 행정 전문가한테요, 지금 이 시스템을 설명을 해줬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거 중국 공산당 조직하고 똑같네요. 그러면서 중국 제도는 어떤데요? 그랬더니, 공산당 조직이 전부 다 군조직부터 해가지고 행정조직까지 다 관장을 하게 해놓고, 심지어는 지방조직의 현단위, 우리로 말하면 읍면동 조직까지 다 이렇게 시스템화가 돼가지고 견제균형하도록 해놓고 있다. 이런 말씀을 했고요. 김국성 씨라고 북한에서 지금 내려온 아주 정부 활동을 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지금 북한 시스템하고 똑같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네요. 적어도 이 제도는 대한민국 국민 머리에서는 나오지 않는 제도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심각한 시스템이 지금 여러분들 하부구조에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셔야 되고요. 제가 또 법안을 최근 어제 하나 내가 법안 발의를 보고 왔는데 뭐냐면 지금 대학교 있죠. 대학교에 이 학교별 학생 언론을 만들도록 지금 법안을 발의해놓은 거예요. 전국적으로 학교가 이제는 언론을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국민들을 개봉하고 아마 읍면동에 아마 많은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법안을 악법들을 있지 않습니까? 하나씩 조목조목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고 대비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한반교육로 같은 이런 행동하는 단체들이 이제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것도 해야 되지만 교회가 이 주민자치기본법 같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이 악법들이 교회를 파괴하는 법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저지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설명을 좀 마치도록